3개월. 조건 없는 체험, 무료 2달. 2달 동안 마음껏 드셔보세요. 불만족 시 100% 환불을 다 해드리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십시오.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밥 까먹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중국을 담아다. 채널 차이나.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한기식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 그리고 직업관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 큐리오 이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플레이 큐리오 이상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플레이 큐리오라는 키즈 디지털 콘텐츠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키즈 콘텐츠. 이름에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플레이 큐리오는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호기심, 큐리어시티라는 게 큐리오하고 거기에는 이제 놀다라는 가치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BS가 공동 기획한 실사 자연교육 애니메이션 명탐정 피트 시리즈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자연 탐구 콘텐츠를 꽤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콘텐츠, 또 키즈 콘텐츠 말고도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하지만 키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키즈 콘텐츠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창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있어왔던 환경이 저를 키즈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로 만들었고 이게 15년 정도 제 경력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나오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10년 동안 많은 미디어가 탄생을 하고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왔던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던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게 물론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줄 때는 늘 즐거워야 하면서도 이게 유익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민한다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었고 또 이제 보람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경험들이 결국 쌓이고 그게 결국 저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콘텐츠가 잘 되려면 차별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키즈 콘텐츠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보통 이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술을 보여주려고 할 때 결국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보여주는데 너무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저는 15년 동안 좀 느꼈던 게 아이들은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엄마들은 무조건 유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즐거움을 주고 그거를 또 선택하는 부모님한테 유익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바탕으로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차별성으로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움도 주면서 호기심도 줘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즐거움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몇 초에 한 번씩은 웃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고민도 있습니까?
즐거움은 이제 웃긴다는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계속 하게 하려는 요소, 이걸 왜 해야 하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주고, 결국은 아까 이제 회사 이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기심 자극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재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은 따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경험은 그런 즐거움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웃고 즐겁다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고민하게 그렇죠. 한다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하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치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다음 얘기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저희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저하고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현실적인 이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이게 재밌어? 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적어도 아이들이 계속하게 만드는 요소라도 좀 넣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생산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사실 불분명할 수도 있고, 많은 리포트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술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어릴 때는 그 전집이나 이런 교재를 사면 뒤에 이제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테이프를 듣고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알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CD로 바뀌고, 또 어느 순간 DVD가 바뀌면서 영상도 나오고, 이제는 DV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할 때마다 계속 미디어가 발전할 때마다 회사들마다 아이들한테 주려는 가치나 방식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10년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시면 2009년, 10년에는 앱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앱이란 말도 없을 때 갑자기 앱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뭐 스마트 TV니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콘텐츠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런 수요가 많아졌고, AR, VR이라는 기술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 교육회사들은 특히 AR, VR을 활용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하면서 뭐 AR, VR, 홀로그램, 뭐 AI, 최근에 챗 GPT까지 나오고 막 이런 용어들 많이 익숙하실 텐데, 저는 특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볼 때 어떤 기술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좀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품화해서 요새 런칭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만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일반인들도 요즘엔 잘 알겠지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약간은 애매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증강현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그러니까 AR, XR, VR, MR 이런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3D의 어떤 그 개체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여주냐의 문제인데, VR은 전체 공간을 다 설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HLD라는 헤드셋을 썼을 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없는 뭐 공룡 같은 경우는 옛날 뭐 주라기 시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빙하 체험을 한다거나, 빌딩에 올라가거나 하는 정말 가상현실을 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지금 보여지는 현실 안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비추면 책상 위에 뭔가 지금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합 현실은 이제 뭐 결국은 그 AR과 VR을 섞어가지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앞에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를 저는 이제 AR이라는 기술로 표현을 좀 한 거고요. 뭐 많은 회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뭐 공룡을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걸 내 책상에 본다거나, 내가 선택한 뭐 카드에서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 아이들이 우와라는, 뭐 자녀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이 신나고 놀라운 표정 때문에 사실 되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술을 최소한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제 좀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보면 이제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AI 관련된 개발도 하셨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게 AR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널리 알려져 있고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그 AR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고, 근데
의외로 AR이라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R이라 이렇게 되면 저희 콘텐츠보다는 AR 기술에 중점되고 있는데 AR 기술은 저희 기술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고 콘텐츠를 어떻게 돋보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AR 기술을 빼더라도 콘텐츠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늘 고민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희 제품들은 다 AR 기술을 빼더라도 콘텐츠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저희가 좀 차별화라고 하는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제품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이거 AR 들어갔어, AR이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소위 말해 힙하고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뭔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고객들은 낯설어 하더라고요. AR을 굳이 우리 아이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술 강조를 해도 이 키즈 콘텐츠의 교육업체들은 특히 좀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AR을 내세우지만 너무 돋보이진 않게 우리는 그래서 AR은 약간 티켓 같은 거야.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좋은 장치, 아이들의 호기심 자극하는 장치로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한 10여 년간 이쪽 길을 하다 보니 대표까지 됐다라고는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제 꿈이 그런 어린이 이쪽이었나요? 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는데 저 한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방송 PD가 되게 일반 PD? 네, 그냥 뭔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근데 약간 예능 쪽. 그렇죠. 뭐 모든 방송 PD들의 꿈은 사실 뭐 예능, 뭐 드라마 이런 일반 연예인들을 만나는 그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첫 직장에서 PD가 되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 부서 자체가 교양, 뭐 드라마, 예능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이 일반 PD들을 한 10명 뽑아놓고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돌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순환. 근데 교양팀에 배치가 됐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데 뭐 시키면 잘하니까 교양팀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다른 팀으로 안 넘겨준 거예요. 선배님들이 이제 가르쳤는데 옮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양팀에 배치가 돼서 뭐 운명처럼 나름 따분하기도 하고 뭐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양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담당이 됐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났는데 진짜 그때 제가 너무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약간 지루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확 재미를 찾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서 재미를 진짜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고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막 30-40년 되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좋은 커리어가 된 것 같고 계속 어린이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PD처럼 하다가 이제 이직을 통해서 콘텐츠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PD의 롤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내가 창업, 대표라고 한 번 더 바꾸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창업을 해야지 라고 맘먹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방송만 하던 사람이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바뀌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여기 PD님들 계시고 작가님들 계시지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창업도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방송하고 콘텐츠만 계속 만들다가 우연한 기회로 회사의 재무까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었지만 재무까지 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같이 시작한 팀원들하고 한번 우리가 나가서 해볼까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삶도 사셨고 창업을 해서 대표로서의 삶도 지금 살고 계신데 차이점은 좀 있다면?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을까요? 일단 직원으로서의 삶은 그냥 어떤 믿는 사람이 앞에서 깃발을 보고 달려와 이러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고 뭐 소위 말해서 팀원들 끌고 와서 제가 그 깃발 꽂은 분에게 저기 잘했죠? 저 진짜 잘하잖아요? 이렇게 삶이었다면 지금은 깃발 제가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깃발을 꽂는 데가 맞는 데가? 아니면은 이 깃발을 잘못 꽂으면 우리 애들 다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근데 오히려 책임감이 더 생긴 만큼 보람도 큰 것도 같고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이 좀 긴장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재무 상태도 보면서 내가 막 이러려면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딱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어렵고 다음 달이 제일 어렵고 내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그거 같아요. 이게 내 스텝들, 내가 살아가는 스텝들의 삶을 좀 같이 간다는 느낌이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그만두면 우리 가족만 내 건사하면 되지가 아니라 저를 믿고 같이 하는 분들의 어떤 인생을 같이 간다는 거에 책임감이 되게 큰 것 같고 어려웠던 거는 그거죠. 이게 막연하게 제가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를 모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만들었는데 뭐 회사 이름 자체가 모르니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알리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는 뭐 PPL 같은 거 많이 아실 텐데 PPL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당연히 그 비용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좀 유명한 프로그램에 PPL을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나고 있었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의 연예인의 그 SNS에서 우연하게 그 사무실이 노출된 걸 보고 거기다가 저희 제품을 막 택배를 그냥 보내본 적도 있어요. 한번 써보라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무모한 짓도 하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품도 좀 늘어나고 저희 회사를 좀 아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이거 좀 보람됐다. 내가 창업하기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회사 대표 뭐 이런 거를 막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뭐 회사 제품 얘기를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안다고 하시는 일 자체가 보람을 차고요.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옆 테이블 같은 데서 저희 걸 하고 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극소수지만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연실 같은 거 했을 때 저희가 이제 AR 증강현실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한 시도를 할 때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뭐 무표정에 가깝다면 저희가 보여주고 났을 때 그 화난 표정? 그런 게 굉장히 저를 보람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고민되는 게 아마 현장에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지상파의 시대가 조금씩은 사라져 가면서 다른 콘텐츠 사업들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근데 사실 제일 제가 앞서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PD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매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뭐 유튜브니 뭐부터 해가지고 요새는 쇼폼의 시대라고 그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든 하드웨어 뭐 이렇게 디바이스 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결국은 콘텐츠의 얼굴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가 콘텐츠 회사를 그래도 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는 분들이 결국은 그런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요새는 되게 독보적으로 보여지는 시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상은 그 어떤 무엇보다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근데 콘텐츠를 가진 회사 혹은 사람, 그 콘텐츠가 꼭 뭔가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쓰임이 많이 있는 회사에 점점 더 올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요즘은 원소스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늘 그런 기회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저희 제품 중에 공룡과 동물들, 뭐 새, 곤충해가지고 96종의 동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증강현실이 기반된 이제 제품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만약에 저희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동물 96종을 100종에 가까운 동물들을 제품만으로 팔면 제품이 몇 개 팔려야 소위 말해 BEP를 넘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 갖춰진 그 동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기 비교가 되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런
세계관과 소스를 찾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XR이나 AR, VR 갖고 있는 기술 회사들도 저희 동물 콘텐츠를 찾고,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는 그 FMB, 그러니까 식품 전문 기업에서도 저희가 그 식품을 살면 안에 들어있는 카드 같은 경우를 저희가 활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함께 잘 만든 콘텐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 FMB, 그리고 뭐 교육회사들마다 다 찾는 그 되는 것처럼, 저희는 콘텐츠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재활용해서 어딘가에 저희 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물건을 잘 만들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요즘에 잘 만든 제품을 누군가는 보고 카피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즉, 저 제품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고민. 아니면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실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늘 뭐 법이 이제 보호를 받는 게 이제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출원하면서 저희가 저희만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어딘가 올렸는데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막 무단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정말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카피가 됐네 하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또 역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탐정 피츠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EBS와 합작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방송 판매권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익이라면 콘텐츠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생각한 캐릭터가 알려지고, 캐릭터를 활용한 뭐 굿즈라든지 캐릭터를 활용한 부가사업, 뭐 교육 콘텐츠와 합쳐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캐릭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늘 어떤 콘텐츠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IP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P가 큰 자산이 되고 그게 회사 가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서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역시 다른 팀과의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세팅을 하면서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까? 세팅하면서부터 고민한다고 보이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저희 회사의 특성상 뭐 다른 회사들, 특히 교육이나 미디어 회사들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자체 제품과 콘텐츠만으로 미래를 계속 갈 수 있는 회사가 아직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팀을 세팅을 해놓고 저희 손과 발과 머리가 되어주는 파트너분들하고 여러 좋은 교육회사들이나 미디어 회사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팀 자체의 레벨들을 유지를 하고 교육 트렌드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역으로 알리고, 그럼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뭔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저희 콘텐츠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시죠라는 제안을 역으로 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뭔가 딱 콘텐츠라는 게 이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버티고 좋은 환경들을 계속 저희 회사나 특히 저희 팀원들의 이름으로 생겨나는 여러 네트워크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이상준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아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계속 호기심,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눈높이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아이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늘 손가락 문도 세우면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도 아이가 있고 아이의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런 거를 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 깔깔거리고 어떤 데서 웃는가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항상 밝고 즐거워지고 이런 성격이 좀 바뀝니까?
원래 좀 밝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덩치도 좀 있고 아무래도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네. 아이들은 이렇게 완전 망가져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 확 동질화가 되는 걸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는 법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언제 깨달으셨어요? 아이들하고 망가지면 좀 친해진다. 그건 사실 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 주요 스태프들 중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제가 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디렉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얼어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망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스스로를 공 아저씨다, PD 아저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눈 높이 맞추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친해지니까 좀 헷갈거리는 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좀 하나 희생하면 모두를 위해서 좋다라는 걸 얻은 것 같고 아이들하고는 잘 놀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으로 체험하시는 방법이신지 아니면 이제 약간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삶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전공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제가 만약에 유아 관련된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이 뭐 하면서 PD라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그 잘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셔서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유아 교육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면서 얻는 게 더 많지. 저 스스로 뭔가를 규정 지으면은 이게 시선이 편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 스스로는 내가 제일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퀴즈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 내셨잖아요. 만들면서 그런 콘텐츠의 아이디어는 그럼 어디서 찾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시고 계신 저희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 회사들이 결국은 교육 트렌드를 딱 읽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기획을 한 거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걸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콘텐츠가 또 생겨났다. 그게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를 일하는 대형 회사들이 업계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리딩 기업들이니까 늘 새로운 거를 제일 비싸게 프리미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력한 파트너로서 늘 그런 거를 보면서 고객 반응도 간접적 체험을 하고 계속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경력을 썼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이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팀들을 데리고 내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왜냐면은 저의 포트폴리오로 남아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저의 소유가 아니라 다 뭐 A사에 뭐 B사에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창업하게 된 기회도 이러저런 기회로 이 팀들을 데리고 내 거라고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OEM 시장을 하고 있으시면서 나만의 또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그 중간의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것도 이미 계속 있고 실제로 외부의 좋은 파트너사들의 것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외부 파트너사들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가 회사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데 병행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저희 콘텐츠와 저희 제품 자체가 커지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과 목표로죠. 즉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대형 콘텐츠 회사와의 협업 속에서 나의 길을 좀 찾는 거냐? 그렇죠. 대형 콘텐츠 회사에서 예를 들면 좀 배운다, 느낀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그 아이들이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우고 이거 다음에 이걸 배우고 이걸 그 다음에 이걸 배워야 돼라는 이런 순서 같은 거를 사실 그거 따라갈 수 없는 부분 같고 그것도 저 계속 어드바이저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해요. 이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가치가.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콘텐츠 시장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고 교양적인 콘텐츠도 많고
그중에서 키즈 콘텐츠가 가지는 앞으로의 잠재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키즈 콘텐츠는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5년 전에 본 콘텐츠가 지금 봐도 괜찮다. 뭐 뽀로로나 이런 거 많이 유명한 캐릭터를 보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뽀로로 1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질감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뭔가 촌스럽다, 예를 들어서 후지다 이런 뭐 그런 가치들을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드라마를 지금 보고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좀 반감을 사게 되는데 아이들은 일단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한 번 잘 만들어진 콘텐츠의 수명이 굉장히 길고 실제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명 베스트셀러들, 뭐 영어 교재들, 콘텐츠들은 10년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온 것들이 뭐 새롭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 한 번 잘 만들어서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면 굉장히 수명이 오래 된다는 그 장점이 있고, 뭐 제가 콘텐츠를 만든 방향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 위주로 좀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콘텐츠는 영어가 기본으로 있고 현지 수출되는 거에 따라서 현지 언어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교육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상대로 가장 뭐 이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키즈 콘텐츠라고 저는 본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나 콘텐츠 만듦새 자체가 일단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했을 때 한 번 더 눈여겨 보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탑에 드는 회사들의 콘텐츠를 만드는 실력으로 저희가 만들면 해외에서 봤을 때 깜짝 놀라겠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일단 뭐 해외를 생각하고 시작했다라고 하시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K 콘텐츠가 뭐 팝이나 이런 부분,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키즈 콘텐츠로 넘어오는 어떤 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 그 막 불붙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슬슬 지표로 달린 것 같은데, 제가 창업한 지 5년, 올해 8월로 5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창업을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다. 이름도 좀 그렇고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것도 조금 이른바 해외 느낌이 좀 나게끔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좀 운이 없게도 4년 반 남짓한 시간 중에 2년 만에 코로나여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작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슬슬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만나보니까 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K 콘텐츠가 또 엄청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체감적으로는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부모 세대가 한국에 대한 호감이 되게 높아지면서 아이들한테도 좀 한국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희 제품을 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그 교육회사들과 조직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은 뭐 덴마크에 사는 톰이라는 아이가 퀴즈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처음 보니까 조금 더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제안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본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국내에서 안 되는 게 해외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매출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뭐 적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의 제품과 우리 회사의 어떤 콘텐츠들을 본 반응이나 이런 팬덤 같은 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국내를 위주로 당연히 하고요. 그 콘텐츠들이 해외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까지 붙이면 하나의 콘텐츠로 6개의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요새 다문화 과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처음에 이제 기획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 뭐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딱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 저는 이제 해외에 그냥 저희 정도의 작은 규모 회사가 실제로 해외에 딱 수출까지 가기 위해서 막연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좋은 파트너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 있고, 작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를 시작으로 올해 뭐 런던에 교육장비 연수의 배시쇼, 파리의 한국 박람회까지 계속 박람회 위주로 만나고 있는데, 뭐 현지에서 이런 그 디지털 콘텐츠를 실물에 녹여가지고 결합한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서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유럽에서 네덜란드 이런 회사들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플레이큐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가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합작 콘텐츠를 좀 만들면서 들어가고 싶은 전략이에요. 현지에서 친숙한 콘텐츠를 저희가 좀 OEM도 했었지만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저희 브랜드 같이 알리면서 저희 콘텐츠를 같이 알려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어느 종목이나 다 이제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이제 콘텐츠 사업에서도 대형 콘텐츠 누구나 이름을 알 수 있는 현재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콘텐츠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늘 어려운 질문이고 그거를 가장 저희가 풀어줄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제품으로만 보면은 싸워야 되는 회사들이 경쟁해야 되는 회사들이 결국 출판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느끼셨겠지만 대형 출판사들은 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태블릿하고 결합한 상품으로 구독제 서비스를 많이 해요. 네.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내면서 24개월 약정해가지고 서비스를 굉장히 팔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기도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려면 나랑이 있는 게 서버가 가야 되고 플랫폼이 가야 되고 근데 저희는 단품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앱이라 불리는 걸 유료로 사거나 1,000원, 만원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에 같이 들어간 콘텐츠를 사서 소비하거나 마켓 세 가지 정도 나뉘어요. 근데 저희는 실물 유통이 가능한 제품에 앱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AR을 결합한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유통 자체는 그냥 실물 유통하듯이 할 수 있고 앱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니까 현지에 있는 출판사나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쉽게 신기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도 오히려 진출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데 드는 그 비용과 노력의 시간들을 다 쪼개가지고 단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진출하면은 아직 그 브랜드가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 유통사가 잘 알고 있는 원천 콘텐츠 현지의 원천 콘텐츠사와 함께 협작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세분화된 전략을 잘 짜시는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이 원래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보기와 똑같이 덜렁대고요. 세분화지를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늘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가장 설득력 있게. 왜냐면은 사람을 딱 만나서 전시회장 같은 데 갔을 때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면 그에 따라서 접근하기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 회사의 특성상 어떻게 오셨어요? 제품 사러 왔으면 제품 없으면 얘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계속 뭔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세분화라는 이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얘기가 안 끊기게 좀 노력을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인의 인생관은 어떤 겁니까? 인생관 하면은 되게 모르겠어요. 딱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딱 뭔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선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나 저희 회사나 우리 스태프들이 만드는 무언가가 결국은 좋았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현재 본인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있을까요? 네. 현재 책은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런 게 있지 않은데 인물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딱 특정 인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했을 때 저를 그래도 좀 잘 챙겨주던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연락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전 대표님 지금도 가장 든든한 지지자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 저를 괴롭혔던 후배들까지도 그냥 저한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서 만난 누군가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멋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말하면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자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퀴즈 분야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제가 운명처럼 어린이 프로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을지 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계속 방송을 하면서 기자님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PD의 역할. 네네네. PD가 싫어서 이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 지금도 PD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결과물이 방송 콘텐츠가 아닐 뿐이지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누구 부를까? 이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 이분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런 게 되게 PD로서 시작했던 게 조금 일을 쉽게 시작하게 만드는 결과물에 좀 일을 신경 쓰게 만드는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습성은 직업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여기 비선배님도 계시고 막 그러겠지만 제가 갑자기 어린이 프로 만들다가 다음 시즌에 클래식 만들려고 그러면 안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죠. 클래식을 제가 듣는 사람이 아닌데 클래식을 만들고 클래식 전공자한테 헤비메탈 프로 만들고 안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못 만들어가 아니라 방법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래식을 전공한 지인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볼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 중에 클래식 잘 쓰신 작가님들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거를 저 클래식 못합니다 라고 하면 다 느끼시겠지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업병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병은 아니죠.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퀴즈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퀴즈 콘텐츠 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나이가 11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제가 아빠가 만든 건데 아이들이 좋아는 하겠죠. 아빠가 만든 거라고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콘텐츠를 최대한 늦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이런 거를 엄마들은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막 보는데 막 장벽이 생기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엄마들, 아빠들의 병을 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소비자들은 계속 생각해 그 벽을 아직도 느끼거든요. 일단 뭐 이런 전자장비 이런 거 보지 마. 그쵸, TV나 뭐 이런 거. 요새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당연히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은 요새 무조건 책을 먼저 해야지 태블릿을 먼저 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걸 제가 체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확 그게 다가왔잖아요. 그건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올바르게 하는 방식을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고 저는 약간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좀 하긴 했는데 그 과자 있잖아요. 자극적인 과자 뭐 소위 말해 무슨 깡 뭐 그런 거를 되게 맛있잖아요. 짜고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절대 주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주면 봉지채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일반 유튜버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안 좋은 점이라고 보면 저는 근데 그 전에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자들을 좀 사줘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늘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엄마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과도기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지점으로 계속 저희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들한테 본인의 자녀한테 직접적인 콘텐츠 피드백을 못 받았지만 장벽에 대한 콘텐츠 피드백을 받은 거네요.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아빠가 만든다고 너무 막 우아우아하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피드백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피드백은 진짜 저를 모르는 사람의 피드백인 것 같고 근데 후기라든지 아니면 현장 반응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좀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런 뭐 안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은 반영을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는 좀 사용성 같은 게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재밌게 좋겠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비교해 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가졌던 계획이나 포부,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음껏 박수를 쳐드리고 또 응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앞으로의 계획, 인생 계획도 있을 거고 회사의 대표로서의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 인생 계획이 저희 회사의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건 이제 아직 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아직 저희 회사 이름이나 저희 제품을 다 모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저희 회사나 이름과 제품의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점을 단기간 안에 빨리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알리는 게 이제 인생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회사라는 게 콘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 콘텐츠 사업은 뭐가 힘들지? 어떤 게 힘들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일단 막연한 거죠. 이 콘텐츠가 필요한 것인가? 잘 될까? 얼마를 써야 할까? 얼마를 써야지 최적 효과를 낼까? 이런 거가 가장 막연한 것 같고 이걸 과연 누가 살까? 볼까?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이렇게 막연한 것 같고 저희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모두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필요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때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정말 A부터 Z까지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데 실제로 콘텐츠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냉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몇백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1000만 원짜리 영화가 대박날 수도 있는 게 콘텐츠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막연함을 뭔가 쌓는 게 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콘텐츠라는 것이 과거의 콘텐츠 같지 않잖아요. 최신의 기술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콘텐츠 사업은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점과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근데 비용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어진 비용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끌어내는 거는 결국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최고의 효과, 그 최고의 퀄리티를 뽑는 디자인 혹은 기술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 팀원들이 갖고 있는 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콘텐츠를 이제 기획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비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적 효과를 내는 거는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의 사이즈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실제로 뭐 특수효과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많이 들어간 콘텐츠를 만들 때는 비용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가 그 두 가지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고비용 고효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만드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내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 내는 것들은 그나마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렬로 가고 있는 게 저희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투자 유치도 좀 하고 있고 회사가 투자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IP에 대한 강점이나 뭐 이런 성장 가능성을 계속 알려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뭐 IP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백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저희의 장점 그리고 또 제품들을 늘 동시에 계속 함께 가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기술 아니면 기술보다 더 발전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비용을 써서 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보면 1인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도 고민이 좀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키즈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에듀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의 중간 지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교육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재미를 동시에 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인 크리에이터들 분들도 뭐 굉장한 분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은 저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1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콘텐츠는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적어도 검증된 커리큘럼과 이걸 하면서 교육 효과를 생각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저의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한
콘텐츠들은 좀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1인 크리에이터가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가 돼서 캐릭터가 알려주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뭐 콘텐츠를 알려주는 역할로서 캐릭터가 되게 필요하고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게 저희의 IP가 되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부가 사업을 통한 뭐 매출이라든지 홍보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키즈 콘텐츠의 매력은 뭡니까? 왜 내가 키즈 일을 계속 하나? 정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면서 늘 어떻게 만들어도 좋은 거죠 키즈 콘텐츠는. 그러니까 뭔가 방송하시는 분들이 늘 자극적인 거 시청률을 위해서 자극적인 거 고민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뷰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장치들을 계속 고민할 때 이게 재미, 교육 두 가지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철학도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의 즐거움을 만들었는데 키워드가 착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면서 즐거워야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적어도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좋은 효과를 내는 걸 노력하는 게 결국은 키즈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조금 더 성인들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왔던 경력과 이런 것들이 키즈 콘텐츠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예비 창업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무엇을 생각하는 그 이상은 힘들 거다라는 각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보다 본인이 잘하는 일로 빛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이라는 건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뭐 페이퍼업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를 하면 PD시니까 콘텐츠 만드는 거만 잘하고 싶겠지만 행정적인 것 그리고 뭐 정부 지원 사업, 페이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창업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기본이 되는 뭐 회계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소양을 많이 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후회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어떠한 콘텐츠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 자체가 이제 본인이 다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힘들다. 즉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으면 좀 원활합니까? 이게 조금 제가 군대를 행정병을 나왔고요. 군대를 행정병을 나오면서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마우스 없이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도움이 됐던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약간 창업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계속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 화려한 한글 스킬을 이용해서 페이퍼를 잘 만들어가지고 땄었던 경험이 있어서 창업할 때부터 그런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부모님이 엄청난 자산을 물려줘가지고 창업을 하는 몇몇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본금 정도 있고 하면은 아이템만 좋으면 그런 뭐 제도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응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단계별로 있어요. 예비 단계, 예비 창업 단계,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이렇게 있어서 예비는 사업 아이템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초기는 3년이에요. 그리고 뭐 창업 도약해가지고 3에서 7년 사이. 적어도 7년 정도까지 유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는 그걸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다 사업 지원 자금들을 받아서 아이템을 만들었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주명 그래서 다른 분들이 OEM 그렇게 좀 의뢰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 매출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마케팅 지원 같은 것들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어느 정도 밸류업을 시키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투자도 단계별로 있어요. 시드 단계 그리고 뭐 시리즈 A, B, C, D 가서 IPO까지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또 적합한 이른바 투자 하우스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회사의 아이템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투자사들이 저희 아이템과 방향에 동의를 해주면 투자를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자체 매출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창업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님의 회사에 난 취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재 상황을 하십니까? 저는 능력보다는 인성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희 업계와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력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봤던 이거 해봤어. 예를 들어 출판사나 뭐 소위 말해 방송사들은 선배까지 다 있잖아요. 뭐 이미 은퇴하신 분들까지 선배고 겉에 보면 큰 그 스트럭처 안에서 약간의 스킬들만 맡기는 건데 저희 자체는 실제로 경력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 맞게끔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보다는 인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성을 보고 뽑는다. 그게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게 그거지. 면접할 땐 누구나 친절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저 스스로도 잘 하려고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취업인들이 그렇다면 인성 말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기본 스펙은 쌓으시기 좋고요. 아무래도 인성은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인성인 거지 성격만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두 개 단어가 효율성하고 우선순위입니다. 늘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는 게 효율이고 우선순위는 뭘 먼저 해야 하는가인데 그 두 개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전 어디서도 맨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우선순위와 회사의 우선순위가 같으면 베스트. 근데 그게 헷갈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늘 고민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아무래도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사회에 나오기 전에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공부를 되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었던 공부로서 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히 공부해라는 마음부터 있고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10년 후에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직장을 할 때는 막 몰랐는데 창업을 하고 보니까 그때 잠깐 친했던 분이 저의 도움이 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고 지금 이제 좀 친한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너의 재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관계를 좀 잘 가지면 분명히 나중에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퀴즈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현재 앞으로 더 만들고 싶다 고민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 업력이나 이런 것도 길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연령별 과목별로 쫙 드러나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채울 수는 없었고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6개 정도 출시를 한 상태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영역별로 저희 회사 잘 맞는 부분은 아무래도 증강현실 활용하기도 했고 과학탐구 쪽이 아무래도 반응도 좋고 근데 이제 영어 콘텐츠나 어학 콘텐츠도 갖고 있고 늘 늘리긴 하겠지만 일단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출시된 공룡 동물 이런 콘텐츠 외에도 우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을 좋아해 주시는 다양한 IP를 가진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낼 생각이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되게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플레이 큐리오 이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